어서 오세요. 시사 전문 바리스타들이 엄선한 뉴스만 다루는 이곳은 시선 집중 시사 카페입니다. 다 같이 편안하게 토크 한잔 하실까요? 네, 시사 카페를 꾸며주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소셜랩 접경지대의 조형근 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날이 조금 더위가 누그러지는 듯 하다가 또 어제부터 다시 더워지네요. 예, 너무 덥습니다. 예. 정말 이 더위가 좀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열대야라도 좀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좀 살 것 같은데 열대야까지 이렇게 기승을 부려서 정말 힘듭니다. 우리 촌철님들도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이야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지 먼저 오디오로 좀 만나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헌법 가치를 가장 잘 지킨 대통령.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서 우리 건국의 기초를 놓았던 이승만 대통령이 물론 공과가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았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엊그제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헌법 가치를 가장 잘 지킨 대통령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와의 인터뷰 과정에서도 잠깐 이 이야기가 오간 바가 있는데요. 우리 학자님들은 또 이런 어떤 인식을 어떻게 보는지가 좀 궁금해서 오늘 좀 이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아무튼 최재형 예비 후보의 말을 정리를 하면 헌법 가치를 자유민주주의로 일단 좀 이제 설정을 해놓고 거기서 이제 가장 잘 지킨 건 이승만 전 대통령이다. 물론 공과가 있지만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기는 했습니다만 요 인식을 좀 일단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님의 평가부터 한번 좀 들어보죠. 뭐 저는 이게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의아했었는데요. 진짜 이분이 법조인이시고 그리고 그러면 이게 헌법의 가치나 이런 걸 모르시지 않을 거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 돌이켜 보면 자기가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을 2번이나 바꾼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헌법을 되게 자기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헌법 가치를 어떻게 가장 잘 지켰다고 하는지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이후에 나머지 대통령들이 독재자들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헌법을 바꾸는 걸 정당화시키고 그거 하는 걸 보여줬던 샘플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전형이었거든요, 완전.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헌법의 가치를 가장 잘 지킨 대통령이냐? 전 좀 의문이 들고요. 그럼 여기 공과가 있지만 뒤에는 헌법의 가치보다는 그냥 보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이다. 사실은 여기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기초를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우리 조영근 소장님께서 다 준비해 오셨는데 이게 일민주의 같은 것들 들여다보면 자유민주주의와는 완전히 상극인 사상이거든요. 이게 오히려 파시스트 사상이지. 이승만 대통령을 대표했던 사상 일민주의 같은 것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파시즘에 가까운 사상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권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보면 개인의 권리 전혀 존중하지 않았고요. 자유민주주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대의제도 존중하지 않았어요. 전혀. 대의제도 존중하지 않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가장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를 돌리는 선거제도를 마음대로 활용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면이 이게 자유민주주의 기초를 하는지도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식회면 혹시 그런 뜻 아닙니까? 이제 초대 대통령으로서 그죠? 헌법을 그러니까 제정을 한 주인공 아니냐? 뭐 이런 혹시 인식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헌법은 이승만 이분이 만든 게 아니고요. 그렇죠. 예, 헌법 기초위원들이 당시에 이제 기초위원장이었던 유진호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재헌 의원들이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건 그거는 전혀 그렇게 말하면 곤란할 테고 저는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 너무나 솔직하게 잘 평가해 놓은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하려고 어떤 글이요? 가져왔습니다. 이 저자분이 누구냐면 박정희 장군이라고요.
예. 그 많이 들어본 분이네. 예, 많이 들어본 분이죠. 예. 그 이제 되게 같은 편으로 이렇게 이분 존경하면 이분도 존경한다. 뭐 이렇게들 많이 놓는 것 같은데 그분이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이던 예, 군사 쿠데타 다음 해인 1992년 3월에 62년 3월에 저서를 내요. 정치인이 저서 내는 것도 이분이 시작인데요. 그런가요? 예,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냅니다. 여기서 조선 시대부터 평가를 하면서요.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여기서 자유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 이승만 씨와 자유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승만 씨라고 부릅니다. 예, 제가 조금만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날 이승만 씨가 꾸며놓았던 자유당이야말로 자기 파만의 수지타산을 제일로 치는 정당의 본보기였으며 세계 선거 역사 가운데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으리만큼 부정과 불법의 흉계를 꾸미고 이를 국민에게 강요했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네. 그다음 또 하나 대한민국에 수립되고 국민의 기본 권리가 나라법에 규정되긴 했지만 한갓 종이 위에 적어놓은 글귀에 지나지 않았을 뿐 자유당 정부는 그것을 지키고 실현시키기는커녕 도리어 그러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일쑤였다. 또 있습니다. 이승만 자유당 독재 정권이 12년 동안 기간 산업의 토대가 되는 전력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짓지 못하는 사치스런 소비 경제로 말미암아 농촌은 메말라 갔으며 어쩌고 저쩌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해방 16년에 남한에서는 이승만 노인의 어두운 독재와 썩어빠진 자유당과 관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해방 귀족들이 날뛰어 결의의 장래는 어려워만 갔던 것이다. 아니 이승만 노인이란 표현이 나와요. 예. 진짜로? 이승만 씨, 이승만 노인. 저는 그냥 이 평가로 가름하겠습니다. 박정희 씨가 입은 삐뚤어졌는데 말은 바로 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은 이제 이승만 씨나 이승만 노인이라고 불러도 되는 건가요? 저희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아무튼 최재형 예비 후보는 공과를 나눠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장 존경한 그러니까 평가한다는 데는 공이 좀 크다라는 어떤 평가가 깔려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번 그러면 최재형 예비 후보의 어떤 사고 구조를 한번 따라가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좀 정밀 진단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아무튼 아무리 찾아봐도 최재형 예비 후보가 공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헌법 제정과 어떻게든 연결돼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인식을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사실 관계부터 좀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그 헌법을 제정하던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헌법기초위원들, 법학자들 중심이 돼서 유진호 박사가 중심이 돼서 했는데 유진호 박사가 이걸 만들고 나서 국회에서 설명회를 합니다. 뭐 여러 번 그 언급이 되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유진호 박사 여러 가지 나중에 뭐 민법도 또 교체한 다음에 또 설명하고 막 그 모든 참 큰 역할을 많이 한 분인데 그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에 이 우리 헌법의 그 기본 정신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와의 조화를 꾀하려고 하는 데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경제 조항들은 어떤 거냐 하면 모든 사람의 경제상 자유를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 자유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원칙 아래서만 인정된다. 그래서 헌법 기본 정신은 균등 경제 원칙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행 헌법에 경제 민주화 조항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거의 원조는 사실 재헌 헌법이다. 어떤 학자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역대 헌법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헌법이 바로 맞습니다. 재헌 헌법이라고. 가장 진보적인 헌법입니다. 헌법이죠. 우리 널리 잘 알려져 있지만 노동자의 이익 균점권, 사기업에도 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기업에서 노동자의 이익 균점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사실은 원래 헌법 제정 과정에서는 이익 균점권만이 아니고 노동자 경영 참여도 넣으려고 했습니다. 원래는 그게 더 많이 의견이 높았지만 워낙 반대가 심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축소해서 이익 균점권만 들어간 겁니다. 이익 균점권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최근 버전은 이익 공유제.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그거보다 더 이제 강화된 어떤 거라고 보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유진호 박사가 나중에 그 회고록에서 헌법기초 회고록. 그 회고록에서 그거를 회고하거든요. 그 시절에. 사실 자기는 그 소위 아담 스미스적 자유방임주의는 우리 사회에 맞지 않다.
그런 식의 자유주의는 옳지 않고 특히 그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에서 만들었던 바이마르 헌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바이마르 헌법이 역사적으로 보면 복지국가 헌법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이 경제생활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맞아. 학교 다닐 때 세계 예. 3대 헌법 가운데 하나가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배웠는데 그렇죠. 사실상 저희들은 뭐 이게 조금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심지어 우리 헌법이 바이마르 헌법을 그냥 뺏긴 거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었죠. 그죠? 예. 예. 아무튼, 그런 것이어서 우리 최재형 그 예비 후보께서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신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헌법 정신의 가치를 지키고 싶으신 거라면 환영합니다. 예. 저는 참 좋게 봅니다. 그런 헌법 정신의 가치를. 그런데 그걸 이승만 씨가 죄송합니다. 제가 박정희 장군을 자꾸 닮아가려고 이승만 그 전 대통령이 잘 지켰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사실 그 제한헌법 초안 부분도 상당 부분이 변경이 됐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입김에 의해서 제한헌법의 초안이 또 상당 부분이 변질되거나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이 전체적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은 아시겠지만 그 원래 이 국내 정치 기반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이 당시에 자유당을 포함해 자유당은 있은 시절이 아니죠. 네. 그다음에 독립촉성 국민회의였나요? 정확한 이름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 정치 세력들 사이에서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부풀릴 수 있을 것인가 이 관점에서 이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지 사실은 저도 사실은 뭐 정치사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맥락은 모르는데 어떤 헌법의 어떤 뭐랄까 우리의 미래 비전이랄까 이런 부분에 영향을 끼친 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기존에 뭐 이렇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 이전에 새로운 국가가 서면 우리가 기회균등의 국가를 만들겠다.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에서의 기회균등, 소위 삼균주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 그 아이디어는 사실은 계속 이제 그 헌법 초안인 그 재헌헌법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고 그거는 변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크게 그 기본 정신은 변한 게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여기 들여다보면 그 유진호 박사가 이제 그 1949년에 헌법을 제정하고 난 다음 해에 헌법 회의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헌법을 풀어주는 그 의미를 풀어주는 그 책에다가 진짜 거기다 뭐라고 적고 있냐면 국민의 빈부의 격차가 현격한 현재에 있어서는 국민에게 법률적 형식적으로 자유 평등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균등 생활을 보장하기에 특별히 노력해서 자기들이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분배 이런 부분을 강조했다라고 이제 실제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디어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인도 초기 헌법하고 되게 비슷해요. 인도가 정치적으로는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지만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리고 미국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보장하지만 실제 국민들이 너무나 가난한 상황에 있어서는 이게 자유시장 경제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인 어떤 분배를 하겠다라고 해서 인도 헌법에는 이제 그래서 인도가 가장 큰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국가거든요. 헌법상. 그래서 실제로 그게 이제 인도 헌법의 그 내루가 그렇게 기초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그런 표현만 딱 정확하게 쓰고 있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그 아이디어는 너무나 닮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했잖아요. 그 빈부의 격차가 심한 상태에서는 시장경제 분배만으로는 이걸 메꿀 수 없다고 명백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고 실제 헌법 기초 회고록에 들여다봐도 정확하게 뭐라고 쓰고 있냐면 불란서 혁명이라든가 미국의 독립 시대로부터 민주주의의 근원이 되어온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과 권리를 위하고 존중하는 동시에 경제적 균등을 실현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제헌헌법의 의의를 그렇게 써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아이디어와 서로 상응하는 것이었는가? 생각해 보면 저는 뭐 별로 상응하는 지점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사회 민주주의적인 어떤 성격이 예. 아주 짙었다. 사회 민주주의적인 지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잠시 언급하셨지만 사실은 그 헌법사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재헌 헌법은 역사를 보려고 하면 사실은 임시정부 때의 헌법부터
그 연속선상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게 갑자기 진공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임시정부가 개헌을 여러 차례 하죠.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굉장히 여러 차례 하면서 헌법 조항들이 이 변화 과정들을 연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연구들이. 보면은 이 재헌 헌법이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져서 아니면 미국이 갖다 줘서 이런 게 아니고 아까 조성 삼균주의도 말씀하셨지만 재헌 원래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갖고 있던 그런 어떤 그 균등주의적인 그런 입장들이 내려오면서 재헌 헌법 시기에 거기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갑자기 뚝 튀어나왔다든지 아니면 그냥 유진호 박사가 그냥 정말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승만이라는 분이 거기에 뭔가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됐다든지 이렇게 보기에는 훨씬 길고 알겠습니다. 복잡한 역사가 있다 이런 말씀. 근데 아까 이제 그 오히려 일민주의를 말씀하셨는데 일민주의가 어떤 거예요? 선생님 우리 소장님께서 준비해 오셨으니까 소장님께서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일민주의가 뭐냐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사실은 난감한 게 너무 내용이 예, 그 저도 이제 일민주의는 이전에도 관심이 있어서 일민주의 연구서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논문도 보고 이렇게 있는데 같이 짚는 말은 이겁니다. 강조하는 거는 내용은 별거 없다. 예, 별거 없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일민주의라는 것은 일민주의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이승만 정부 초기의 통치 사상입니다. 예, 지도 원리라는 표현도 그렇죠, 지도 썼고요. 원리. 근데 내용이 별로 없다고요? 예, 이 이승만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자신이 창시했다고 스스로 말하고 그 지지자 추종자들도 이승만 대통령이 창시했다고 말하는 사상인데요. 예.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 직접 한 말입니다. 책에서 나는 일민주의를 재창한다. 이로써 신흥국가의 국시를 명시하고자 한다. 국시입니다. 국시. 오호. 그 초대 국방부 장관이고 이회 국무총리도 지냈던 이범석 아주 핵심 인물이죠. 예.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민주의는 영명하신 우리의 영도자 이승만 박사께서 창조하신 것이었다. 그리고 또 초대 문교부 장관이죠. 안호상이라고 하는 예. 안호상 박사. 일민주의는 영명하신 우리 맨 높은 지도자이신 이승만 각하께옵서 만드신 것이다. 근데 이 표현이 되게 익숙한데. 표현이 그죠? 이거 어디 저 북쪽에서 나오는 북쪽에서 거라고 나오는 표현 되게 같죠. 비슷하죠. 뒤에서 보시면 말씀드리겠지만 내용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굉장히 매우 다른 사회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다른 사회고. 우리 최재형 예비 후보 어제 그 시선 집중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첫 기초 출발점을 제대로 방향을 잡으셨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다른 방향으로 갔던 북한의 현실을 보면 명백히 대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사정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이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려고 했던 사회는 북한하고 비슷한 사회였어요. 예.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영명하신 지도자 동지께 없어 차상을 창조하시고 그걸 막 그 이승만 대통령 개인 우상화 작업이 있었죠. 예, 그렇죠. 심각하게 예, 있었죠. 1950년대는 뭐 역사 공부 조금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승만 대통령 생일이 되면 전국에서 이 생일 축하 잔치가 서울에서는 효창운동장에서 그다음에 그 거리에서는 축하 퍼레이드, 학생들의 매스 게임, 전국 학생들의 글짓기 경연대회 뭐 이런 5만 가지 이런 행사들이 벌어지고 이승만 대통령 호가 우남이잖아요. 그 호에 맞춰서 서울시를 우남시로 바꾸려고 했었고 네.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돼 있는 저 자리가 원래 서울 시민회관이었죠. 그렇죠. 시민회관 지으려고 했는데 원래는 우남회관으로 만들려고 하던 거였습니다. 전부 우남이라는 자리 막 우남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950년대 북한과 남한은 비슷한 사회였어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최재형 씨가 바라는 사회가 이런 사회인 건가? 우리 사회는 힘들고 어렵게 많은 이들의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이 사회를 극복해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회가 된 거예요. 이승만 씨를 밟고. 그런데 이분은 이승만 씨 덕분에 북한과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알겠는데 아무튼 일민주의 내용이 뭐냐니까. 그러니까 이미 내용 제가 사실 저는 일민주의는 저는 제가 기억하는 일민주의는 뭐냐면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예. 근데 나를 중심으로 뭉쳐라예요. 아 잠깐만 그게 일민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예, 간단히 그 말이고요. 흩어지면 살고 사상인데 그게 일민주의에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그 단결을 누가 단결하는 거냐면 혈통민족주의입니다.
예? 그건 또 무슨 혈통민족. 우리는 pit줄. 우리는 핏줄이 같은 한민족이다. 단일 민족이다. 네, 우리 피해 단일 순수성을 한민족에 가지고. 뭉쳐야 된다. 둘째로 개인보다는 민족, 국가가 무조건 우선이다. 전체주의, 국가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자본주의 모두 거부한다. 모든 종류의 차별 없다. 위대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노동과 자본이 협조해서 모두 뭉치자. 어디서 좀 들어본 듯한 사상 아니에요? 되게 이게 파시즘하고 많이 닮아 있거든요. 사실은 이 안호상이라는 분이 1924년부터 29년까지인가 독일에서 유학을 했고요. 되게 일찍 유학을. 예. 그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예나 대학에서. 예. 그 신칸트주의 뭐 이런 거 연구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거기서 파시즘에 빠져요. 나치즘에 빠집니다. 그리고 가장 컸던 체험으로는 1927년에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서 물솔리니가 하는 파시스트 대회를 그 군중 집회에 참여를 해요. 그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깊은 감명을 받고. 그래서 24년에서 29년 사이면 사실은 나치당이 별로 별 볼 일 없을 때 아닙니까? 사실? 아닙니다. 그때는 나치당이 그렇게까지 별 볼 일 없을 때는 아니고요. 이제는 제법 주목받는데 물론 그 이유까지 큰 건 아닌데 그 다음에 물론 더 중요한 건 이탈리아는 오히려 이미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미 집권했죠. 무솔리니 영향이 더 무솔리니. 컸을 것 같은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보고 엄청난 이걸 받고 그래서 이분이 박사학위 받고 돌아와서 보성 전문 교수로 있었는데 네. 학생들이 붙인 별명이 나치였어요. 진짜로? 예, 워낙 나치를 찬양해서 학교 강의하면서 나치를 찬양했죠. 그렇죠. 예, 그 사상에 푹 빠진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이분이 그 해방 후에 조선교육연구회라는 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도하고 이랬기 때문에 초대 문교부 장관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분이 그때 여기서 말씀하신 게 이런 게 뭐냐면 공산주의는 안 된다. 민주주의도 미국식이어서 안 된다. 미국식 민주주의와 소련식 공산주의를 모두 반대하는 국가주의, 민족주의, 국가사회주의를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그게 사실은 파시즘입니다. 파시스트.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일민주의의 가장 강력한 전파자 중에 한 사람이 초대 국방장관이 이범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이 일민주의 언급할 때마다 피해 순수성 그리고 우생학적 종족론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고요.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 나치랑 논리가 똑같았어요. 그렇네. 그게 이제 그 마치 나치 집권 과정하고 너무 비슷한데 나치 집권 과정에도 보면 가장 앞장섰던 나치 돌격대라고 SA라고 있거든요. 예, 여기가 가장 그 테러도 많이 하고 가장 그 집권 과정까지 이르는 과정에 가장 쉽게 말하면은 앞에서 돌격대 정말 이름이 돌격대인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집권한 다음에 숙청당합니다. 너무 커졌고 세력이 너무 셌고 그 지도자들이 지금 이름은 갑자기 기억 안 납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진지한 파시스트들이에요. 그 이상을 진짜 구현하고 싶어하는 말 그대로 무슨 말이냐면 외골수. 정말 자본도 정말 제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진짜 계급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본에 대해서도 진지해지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자본은 뭔가 제어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둘이서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거당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안호상과 이범석이 주도를 해서 대한민족청년회, 속칭 줄여서 족청이라고 그러죠. 예. 이제 그쪽 정치인들을 족청계라고 하는데 이 족청계가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세력이 없던 시절에 핵심 자기 세력입니다. 대한민족청년단이 뭐 나중에 보면 뭐 이 회원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되고 거기가 다 테러했던 서북 청년회 이런 게 다 거기로 들어가거든요. 가장 앞장서서 일하는데 결국은 해산당합니다. 이승만에 의해서. 그리고 이범석도 숙청당하고 안호상도 숙청당하고 이승만이 직접 아마 입에 숙청이라는 표현을 올린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잘 쓰임 당하고 이 사람들은 진짜 좀 믿은 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말 좀 믿은 게 있는 거죠. 이승만 입장에서는 그냥 권력 장악에 필요해서 쓴 건데 네, 너무 진지한 사람들이라 거기다 이제 세력이 커지니까 제거당했죠. 그래도 초기에 딱 쓰고 권력을 잡은 다음에 일민주의를 내가 언제 말했냐는 듯이 또 싹 그렇죠. 침묵해버려요. 여기서 일민의 일자가 한일자입니까? 예, 그러면? 맞습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예, 민족.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승만 하면 자유민주주의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일민주의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 자유민주주의하고 이분은 태생적으로 평생 동안 맞지 않고 태생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일민주의 사상 내부에 보면 정당 정치를 거부하는 게 나와요. 정당은 분파만 만들고 분열만 일으킬 뿐이다는 식의 서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제가 볼 때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높이 올리고
이러는 것은 결국은 독재를 하건 인권을 짓밟건 자유를 짓밟건 뭐 어떻게 했든 간에 사실은 반공을 해줬다.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일민주의까지 갔는데 사실은 이제 다시 최재형 예비 후보의 논리로 돌아가면 헌법 가치를 가장 잘 지킨 이승만 대통령을 이야기를 하면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4.19 민주혁명 정신 계승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완전 반대의 이야기. 그러면 지금 현행 헌법의 정신을 부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실은 현행 헌법의 정신을 부정하는 거랑 사실은 다름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4.19 혁명 정신을 물려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문제는 뭐냐? 이승만 정권이 4.19 때문에 무너진 그래서 이승만이 하야하고 이제 망명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뭐 헌법 가치를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잘 지켰다, 전 대통령이 가장 잘 지켰다.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리의 헌법 전문에 있는 사실 헌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헌법 전문이 법적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서로 논쟁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전문에 모두가 동의하는 건 뭐냐면 그것이 그 국가의 정체성 규정이다라는 거는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다 동의를 해요. 그럼 우리 정체성 규정을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그 정체성 규정에 거의 반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분이 법률가하고 이걸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예. 그런데 이걸 완전히 비틀어서 왜곡하고 있고. 예. 그러면 도대체 이 의도는 무엇이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게 하나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이거 그냥 반공주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대에 반공주의가 또 이게 먹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시사 카페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출마 선언의 한 대목 우리가 분석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유에 대한 어떤 그 과도한 강조가 옛날에 자유진영 대 공산진영 뭐 이런 어떤 그 사고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 분석을 우리가 한 적이 있는데 최재형 예비후보도 거의 똑같은 거 아닌가요? 거의 똑같은데 사실은 출마 선언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까지 들어가 보면 더 심했죠. 오히려 더 심하다. 예, 더 심하죠. 왜냐하면 그 윤석열 전 여기도 뭐 예비 후보 이분은 입장에서는 전현이 뭐지? 전 예비 후보. 예. 전 검찰총장. 예, 전 검찰총장. 예. 이분은 그 자유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바람에 하나는 어떤 면에서는 제가 만약에 정말 이렇게 실질적인 자유. 그렇죠. 만약에 이런 맥락에서 하는 건 저는 환영한다. 그런데 전체 맥락을 보니까 안 그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최재형 그 예비 후보는 그렇게 해석할 구석조차도 없어요. 네. 아이고 참. 네. 이게 또 이야기를 자주 들어보면 거기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의미는 경제적으로 극단적인 기업 중심 시장주의.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반공주의. 그리고 요즘 말로는 반복주의. 이 정도 외에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한국의 보수 진영에서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넘어오면서 뉴라이트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네. 초기에 뉴라이트 운동이 일어났을 때보다도 훨씬 더 보수는 어떤 면에서 이념적으로 지금 후퇴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때보다도 훨씬 덜 세련된 측면이 보이고 있죠. 그때는 그래도 합리적이고 뭐 선진화 담론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지적이신데. 예, 기억하시겠지만 박세일 교수 이런 분들이 좀 주도를 하면서 우리가 적어도 그런 독재를 옹호하고 예? 인권 침해를 옹호하고 이러는 정도 수준의 보수는 넘어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 분들은 다 어디 가셨는지 마음이 참 안타깝네요. 그러면 뉴라이트에서 올드라이트로의 획입니까 지금? 나타나는 양상이?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올드가 아니고 이거는 1950년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40년대, 이게 50년대 올드 수준이 아니고 이미 사망한 얘기들입니다. 이걸 왜 불러내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유령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예. 뭐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번외로 한번 그 두 분 학자께 그 평소 가졌던 궁금증 하나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최재형 예비후보 다시 공과 과를 나눠서 얘기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이제 그 유명한 인물들 이야기는 항상 나오는 게 이제 공과 과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접근하는 게 성립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학자로서 한번 좀 얘기 좀 해줘보세요. 아니 뭐 공과 과를 이제 구분하는 건 서로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아니 왜냐하면 그게 자꾸 보수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기초를 나왔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결코 자유민주주의 기초를 놓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은 미 군정을 통해 들어왔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온 게 또 아니에요. 네. 예. 그리고 자본주의의 기초를 놨다 그래요. 근데 이승만 시대 때에 어떤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당시에 원조 경제였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조를 받던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미국으로부터. 그렇죠. 미국이 뿌리던 돈의 20%를 우리가 받아서 아무 발전도 이루어내지 못한 국가였어요. 그때. 생각해보면 우리보다 원조를 많이 받은 국가는 인도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건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근데 인도 인구가 얼마였어요? 그때 5억인가 6억인가 그랬고 우리는 2천만 정도 되던 시절이었을 거야. 아마 그 정도 되던 시절인데 그 돈을 받아서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했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뭐 박정희 시대 때 경제개발 계획이라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시대 때는 경제개발 계획도 이승만이 거부해서 이게 왜 스탈린이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경제개발 계획을. 그래서 이게 스탈린식 사회주의라고 해서 거부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승만 시대 때 무슨 경제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증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라도. 아무튼 김만권 박사 예. 공이 있었는지 그 의문이라고 해버리니까 예. 뭐한데 이제 제가 질문드렸던 취지는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하면서 공과 과가 있다. 공은 예를 들어서 산업화지만 과는 민주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평소 가졌던 궁금증이 이게 그러니까 별도 항목이어 갖고 이건 공으로 픽하고 이건 과로 픽할 수 있는 성질의 그런 문제냐. 어찌 보면 이건 둘이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평소에 가끔씩 이제 그 문제 생각하는데 그럴 때마다 한마디 대답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런 생각은 하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그게 공은 공대로 있고 과는 과대로 있고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총체적인 것이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평가는 총체적이어야 한다. 또 종합적인 한편으로는 평가죠. 균형 잡혀야 된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국 사회에서 모든 논쟁이나 평가가 자꾸 이데올로기적으로 자기가 선 입장에 따라서 치우치게 되고 뭐 저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데 그 점은 저희가 같이 조금은 그런 이데올로기의 색안경을 조금은 좀 벗고 그런 점에서는 종합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한국 사회 계속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티아 센 같은 학자들이 말하는 의미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티아 센 같은 학자들은 경제 발전, 민주화, 그러니까 뭐 개방된 사회일수록 훨씬 더 많은 경제 발전을 이룬다라는 태자를 내놨었거든요. 네. 그럼 민주화와 경제 발전이 같이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물어봐야 되는 지점이 뭐냐면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게 인권을 억압하는 걸 정당화시킬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범죄에 있어서 뭐 어떤 범죄 하나가 뭔가 하나를 낫게 했다면 그 범죄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이렇게 공과 가라고 이렇게 나누는 그 논리 속에서 종합적 평가를 하지 못하고 바로 그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그냥 공과 가를 나누면서 어장장한 위치에 놓여서 아무것도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최근에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러면 진짜 진지하게 그럼 그 질문을 하려면 그렇게 공과 가가 나눠지려면 인권 억압 없이는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태제가 성립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권 오히려 반대쪽에서는 오히려 인권의 향상과 자유의 향상과 발전이 맞물려 간다라는 그게 있는데 그럼 그런 방식의 발전도 가능한데 왜 반대 방식의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공과 가를 나누는 게 올바른가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예. 뭐 그래서 뭐 07, 뭐 과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맞는 이야기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가고 한번 좀 번외로 두 분께 한번 좀 의견을 좀 한번 구해봤고요. 아무튼 최재형 예비 후보의 이승만 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 분 뭐 못다한 말씀 있으면 지금 하셔도 되고. 뭐 못다한 말이라기보다는 아까 들어오기 전에 우리 김만권 박사하고 둘이서 약간의 감상을 얘기했는데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후퇴하고 서로 간에 좀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 아, 그러니까 보수 후보들이 이보다는 좀 더 좋은 어떤 정치적 식견을 좀 보여주셨으면 또 미래지향적이고 그런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예상과 다르게 예상 이하라는 표현을 쓰기가 참 죄송스러운데 너무 퇴행적인 인식을 보여주셔서 50년대 인식을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어디에 유불리를 떠나서 정말 비극이고 네, 맞아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냐 마느냐라는 얘기를 참 언론에서 많이 했는데 예. 탄핵의 강을 설령 건넜다 해서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간 게 아니라 뒤로 갔다, 하류로 간 게 아니라 상류로 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상류 정도가 아니고 그 발언들은 그 물이 나올 때 시작되는 곳으로 간 느낌이에요. 마무리하죠. 네. 자, 김만권 박사, 조영근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Jive and it loves me.